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가의 지표에 이제는 시장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1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7%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110포인트에 근접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으로 그렇죠.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1조가량을 내다 판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우리 시장 기술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시장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가 고용지표 영향에 뉴욕 증시가 많이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주는 이제 다시 인플레 관련 지표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우리처럼 좀 딱히 주도주가 없는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표류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 지난주까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게 일단 이번 주 들어서는 역시 소위 말하는 외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뉴욕 시장 이런 부진한 모습에 흔들리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지표는 하나는 환율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 상황. 역시 오늘 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일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모닝 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의 이 수급, 그러니까 앞서 고현별 앵커 말씀하신 대로 현물과 선물의 대거 순매도 이 영향이었다라는 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했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줄창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종목,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그렇게 30% 넘게 하반기에만 떨어졌다는 걸 감안할 정도면 장사가 사실은 이 매에는 없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고 사는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반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그런 어떤 내용을 좀 저희가 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로 가져왔는데요. 올 들어서 주요 상장사 외국인 지분 변화에 관련된 이제 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표가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보면 하나엔진 같은 경우가 지분이 8.92%에서 올 들어서 한 열흘 사이에 10.25%로 1%포인트가 넘게 늘었죠.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 1% 가까이 1%가 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미용기기 관련주 APR 같은 경우도 역시 1% 가까이 1%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하나오션, 호텔신라, 이마트 등이 이렇게 지분율이 1% 전후로 늘어난 종목들인데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엔진 같은 경우 주가도 좀 크게 올랐어요. 주가가 23%가 넘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1%가 넘게 올랐고 하나오션도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하나 그룹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주, 방산주 요즘 잘 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의 중심주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늘어난 종목들이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섹터로 좀 정리를 해서 보면 조선, 방산, 건설기계, 화장품, 음식료, 유통주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표적인 국내 이런 기관산업 관련주들은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조선주, 방산주, 건설기계 이런 그러니까 중간단이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총 사이즈가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자동차주에 비해서는 좀 작고요. 이런 좋은 어떤 섹터들이 물론 이런 섹터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또 이런 섹터들이 대부분 다 수출과 또 관련된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일부 유통주 빼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쪽에 소위 말하는 이제 차화정이라고 보통 얘기해서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중대형 쪽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섹터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어쩌면 이게 이런 모습이 그나마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캐피털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4대 운용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굉장히 큰 운용사죠. 여기가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오늘 좀 가져와 봤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 지금 9만 원대 다시 육박을 했는데 주가가 좀 부진하다가 올 들어서 꾸준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충격파가 컸던 게 바로 금융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캐피탈 그룹에서 KB금융 지분을 이렇게 7.2%에서 8%대까지, 하나금융도 5.8%, 6.9%까지, 그러니까 1%포인트가 더 넘게 더 사들였고요. 특히 이제 JB금융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이후에 7개월 동안 매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이 금융주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이 운용사가 국내 금융주들을 집중적으로 저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미국이 이번 주에 이제 이 금융주들 중심으로 어닝 시즌이 4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 우리도 이제 4분기 어닝 시즌 이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정도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금융주들은 주가는 작년 하반기에 많이 흘러내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역시 이자 마진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컸기 때문에 또 엄청난 또 수익을 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상이 되는데 주가가 떴던 특별한 돌발 악재 때문에 크게 떨어졌을 때 아주 저가 매수라는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계엄 사태 이후에 금융주들 주가 막 쏟아져 내릴 때 사실은 참 들어가기가 겁나죠.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손들을 하면서 또 이번에 또 큰 수익을 내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예, LA 산불 모습입니다. 이거 사실은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겁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오늘쯤이 뭐 정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세명전기, 재룡산업 상한가 기록했고요. 대원전선도 상한가를 기록까지 했다가 조금 하락하지만 일단 26%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 건설 또 건축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건산업 상한가를 쳤고 범양건에도 올랐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련주까지 어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큰 어떤 그런 악재가 재해가 좀 벌어졌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주가 또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주식시장은 참 냉혹하죠. 냉혹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돌발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 글쎄요, 오늘도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테마주의 한 모습이다. 그래서 마냥 또 그렇게 기쁘게만 보이지는 않네요. 자,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시그널 같이 점검해보시면서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이슈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날장에서 기술주 위주로의 나스닥 홀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빅테크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날장에서 테슬라만 홀로 상승 기조를 이어갔고요. 다른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폭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이라던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 위주로의 약세 흐름이 이날장에서 나스닥만 홀로 주가 하락을, 지수 하락을 보였던 이유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함께 공개가 됐었던 이날장에서의 주요 경제 지표로는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 시장 안에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를 놓고 LP 파이낸셜의 한 수석 기술 전문가 같은 경우는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이제 5%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을 찾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유의미한 상승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간밤 뉴욕 시장 안에서의 시그널 조금 더 자세하게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나 산불 리스크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그랬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랬고 산불로 인한 수혜주들이 오히려 테마성을 보이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긴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산불이라는 리스크가 경제에 가지고 올 여파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보험사들이 미국 안에서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장기채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만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는 재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들을 또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또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요인, 그리고 재건 수요는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죠.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인플레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산불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반도체 관련해서 같이 지켜볼 이슈로는 엔비디아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미국의 AI 반도체와 관련된 추가 제재 소식안 점검을 해봤는데 간밤 엔비디아가 프리장에서부터 주가 하락을 보였던 이유로는 이 블랙웰과 관련된 소식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이 결함 소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또 다시 한번 GB200의 첫 출하를 앞두고 과열과 칩 결함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사들이 지금 주문량을 축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파트너사들의 이 심리 위축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측에는 상당한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제품 신뢰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실히 된다라는 이슈와 함께 프리장에서 4% 정도 그리고 간밤은 2%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술주 안에서 유일하게 테슬라가 홀로 2%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테슬라가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600의 목표 주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었는데 간밤 그 전망치를 뛰어넘는 또 다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 쪽의 보고서였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800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낙관적인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면서 테슬라 홀로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고 다만 지난주부터 이어오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폭락이 이날 미국 증시에서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리게팅 컴퓨터나 퀀텀 컴퓨팅 20%, 30%가 넘는 주가 폭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젠슨왕에 이어서 메타의 CEO인 저커버그가 양자 컴퓨터 실용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코멘트를 재확인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폭락이 있었고요. 국내 관련주들도 이로 인한 변동성이 오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 주요 일정들 짧게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인플레 지표들 발표와 함께 미국에서는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빅7 기업들은 1월 말에 실적들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일단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 그리고 인플레 지표 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안에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해당 부담감을 잘 떨쳐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에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수주 사이클 지속 기대감과 미국 트럼프발 훈풍으로 실적과 주가가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급등하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정말로 빅사이클의 시작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에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다룰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신 조선주입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얘기가 회자가 돼서 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재 일색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박 이사님이 이 조선주를 가져오신 어떤 포인트를 가져오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갖고 온 이슈는 인도와 관련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어떤 그 관계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인도.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뉴스가 꽂혔던 부분이긴 한데 최근 어제 새로 좀 어떤 업데이트된 뉴스가 좀 나왔죠. 일단 인도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받는 입장이고 이제 발주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회사가 과연 중국과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이제 해운사 중에 이제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갖고 있는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60%고 중국이 10%예요. 갖고 있는 배. 근데 지금 이제 발주를 해서 받을 배 그리고 앞으로 만들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28%고 중국이 71%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다음에 머스크보다 컨테이너선 쪽에서 더 큰 회사라고 하는 이제 MS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얘기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MSC가 갖고 있는 배의 비중을 보면 한국이 43%, 그다음에 중국이 18%인데 마찬가지로 MSC가 지금 발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인도 받을 배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6%, 그다음에 중국이 87%로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과거에는 지금 이런 해운사들이 갖고 있는 배가 한국 조선사들 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받을 배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국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도의 지금 상황을 좀 잠깐 짚어보면 인도가 지금 인도는 이제 배를 이런 수출을 많이 하기 인도도 이제 뭐 그 산유국이기 때문에 뭐 원유 같은 것도 수출을 많이 하죠. LNG도 마찬가지고 1년에 이제 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용선이라고 해서 용선료를 빌리는 걸로 해서 네. 연간 110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한다라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도가 앞으로 이제 재작년 3년 전 기준으로 인도 조선사들의 어떤 매출이 9천만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33년까지 81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뜻을 좀 밝히고 있고요. 일단은 30년도까지 세계 47년도죠. 2047년도까지 세계 5위로 올리겠다 조선사들을. 예. 이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글로벌 조선사 순위를 보면 중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제 반반씩 떨어집니다. 만약 중국이 100이면 우리나라 50, 우리나라 50이면 일본이 25. 그 다음서부터는 몇십 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4위가 필리핀, 5위가 이제 이태리, 프랑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3위 이하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 아무튼 네. 정리를 해보면 인도가 이제 앞으로 1,000척 정도를 발주를 한다라고 그래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성과를 낼지 아니면 또 하나의 좀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닐지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좀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머스크나 MSC 같은 데들은 이제 대표적인 해운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뭐 이제 벌크선, 이제 물건을 막 잔뜩 싣는 이런 벌크선 중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그 LNG선 초대형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도 만들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그쪽 시장은 또 우리가 또 거의 대부분 발주를 좀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좀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관련주들 뭐 워낙에 다들 뭐 눈에 익으신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정리해 보죠. 권별 앵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초까지도 조선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인도의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조선주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조선 5개사의 주가 상승률 평균 상승률이 88%였고요. 그중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HD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무려 122%가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50%가량의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어제는 한 1%가량 빠지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 8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0.3%가량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한 20% 가까운 주가의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가다 보니까 기자재 관련 기업들 역시나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4.4%가량의 상승력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약세와는 별개로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NG 재기와 관련된 기업인 일승 같은 경우에도 1% 이상의 주가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임스인데요.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두 자릿대 강세가 나왔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4%가량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선주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에 지금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만 미국과 인도 등 여러 가지 수주 소식을 기약하고 기대한다면 지금이 상승의 초입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주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종목이 사실은 워낙에 많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하면. 그래서 오늘 박 이사님의 픽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뭐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진짜 무난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네, 참 좋은 종목이죠. 우리 앵커께서 가끔 언급하시는 미국 주식처럼 좀 약간 이 등락률이 좀 작지만 꾸준하게 가는 맞습니다. 그런 종목인데요. 그래야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도 불안하지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물론 뭐 고환율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값이 그렇죠. 재료값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조선가는 굉장히 견조한데 재료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황이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HD 한국 조선해양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HD 계열 그 엔진사들만 3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가장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어떤 그 수주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엔진이거든요.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 듀얼 퓨얼 엔진을 자체적으로 크게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진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와의 어떤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인도가 이제 1000억 발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한국 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긴 했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 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고부가가치 선에서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인도에서 한 2,600억 규모 FSRU를 한 척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었는데. FSRU라는 것은 일단은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액화했다가 기화했다가 두 가지를 반복을 해야지 되는데 그 액화된 것을 해상에서 다시 기화할 수 있는 배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HD 한국 조선해양에서 수주를 했다. 네, 인도에서 발주한 인도에서 것을 발주한 거. 2,600억짜리인데 뭐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선이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시장 상황 대비해서 가장 큰 어떤 상승과 견조한 상승을 보여주는 게 조선업인데 뭐 종목별로 좀 약간 뭐 다른 기업들이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좀 약간 높게 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끝까지 가보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상승률은 가장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 회사가 약간 중간 지주회사 그렇죠, 역할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 밑에 현대중공업 들어있고 현대미포 네. 들어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같이 반영을 해서 뭐 자체적으로 또 이제 초대형 LNG선이라든가 이런 수주도 아까 말씀 FSUV 같은 것도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두 가지 자체 수주 그다음에 이 계열사들의 수주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접목이 돼서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조선주 관련해서 어떤 거 오늘 준비하셨어요? 네,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안 들고 온 것 같더라고요. 예. 3사 모두 다 지금 이제 슈퍼 호황기를 넘어서 지금 울트라 호황기로 넘어가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수주 목표 달성에 실패한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모잠비크 코랄술의 그 액화 천연가스 관련해서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러니까 FLNG선 수주가 지연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최대 가스 매장지 중 하나가 이 모잠비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잠비크 쪽에서도 우리 국내 지금 정치 상황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안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수주가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FLNG 선을 수주를 따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그 수주 계약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FLNG선 같은 경우에는 척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2, 3조 원 수준으로 그 조선 업계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그런 예.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LNG 운반선 가격의 최소한 5배에서 6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또 삼성중공업의 FLNG선 부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선두죠. 발주된 예. 7기 중에서 5기 정도를 이제 수주하는 독보적인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수주를 만약에 따내게 된다 한다면은 올해는 그 수주 목표치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삼성중공업도 이제 흑자가 된 지 한 지금 2년 정도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해서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영업이익이 2배 정도 가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중공업 쪽에서도 일감이 지금 현재 3년치 정도 예.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중국 쪽에도 관련해서 지금 네. 하청을 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 쪽에서 수주한 수에즈 막스급 탱커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조선사인 팍스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백원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중국의 조선소에서 도크와 이제 인력을 사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사실 예. 뭐 총괄 감독에 있어서는 삼성중공업이 선박 설계라든지 내지는 주요 기자재 구매는 다 삼성중공업이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주사 입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어떻게 보면은 믿고 네. 낮은 가격에도 품질 보증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또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앞으로도 이제는 탱커선이나 벌크선, 컨테이너선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주가 상승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월봉 흐름을 네.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 월봉 흐름 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도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2년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중이긴 네. 합니다. 이제 이전에 2017년도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력한 상승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네. 추세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상방 매물대가 지금 열려 있는 만큼 추가적인 계속해서 사이클이 나오게 된다면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두 조선사죠. 배를 완성된 배를 만드는 회사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기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변압기 수출액은 202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노후와 교체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속 성장이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LA 산불로 인한 재건 테마까지 겹치면서 어제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올해 전력 설비 기업들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작년 상반기 때 정말 온천 같았죠, 그냥. 그렇게 뜨겁게 가다가 하반기 때 좀 많이 좀 쉬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좀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전력 기기 관련주들 오늘 이 이슈를 좀 가져오신
박유정 파트너가 어떤 포인트를 갖고 계셨는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그렇죠. 강하고 네. 또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하에 다시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전력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이 AI 기능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든지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AI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돌리면 그 내용들을 요약을 잘 해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하게 정보를 빨리 찾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또 AI를 지금 또 만드는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지금 수요가 더 폭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용량 수요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약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요가 연간 최소 19%에서 최대 27%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어딜까요? 네, 단연 미국이라고 미국이죠. 네, 네, 할 네. 수가 있겠죠. 네. 2030년 미국 내 전체 전력의 8%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변압기 중에서도 전력 기자재 수요도 지금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미 변압기 수출액도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미국 시장의 변압기 수출이 2021년도 수출액 대비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약 3배 정도 가량 늘어난 수준이라 하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등 지금 잇따라서 현지 진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 있어서 전력기기 3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적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효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9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역시도 각각 74%, 30%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AI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AI 센터의 전기 소비량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네. 통상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약 20배 이상의 전력이 이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적으로 지금 또 부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내 3사 기업들도 지속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것도 마치 방산이나 조선처럼 정말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내 이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일단 시작이 됐고 앞으로 한 2, 3년간은 더 뭐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변압기 관련주들, 이 전력 기기 관련주들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곤배 랭커. 네, 전선과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수주 이슈에다가 LA 산불 복원 시에 수해까지 거론되면서 이로 인해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명전기와 재룡산업이 있겠는데요. 최근에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가장 강한 탄력이 나타났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장중 상한가를 터치한 다음에 외국인의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상한가는 풀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6%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들 역시나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에서는 재룡전기가 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미국 현지 진출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지난해 7월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고 공장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일은 한 2%가량 빠지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앞으로 뭐 시장에 대한 확산 가능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어제만 놓고 봤을 때는 LA 산불로 인해서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력 기자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여기도 사실은 보신 종목들
참 많이 작년에 눈에 익었던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또 상당히 좀 많죠. 전력 기기 종목들도.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LS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쪽이죠, 이거. 네,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수주 금액이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32% 정도 이제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북미 지역 매출액이 2020년도 2월 비교했을 때 무려 90% 이상 가까이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북미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 지금 비중 자체가 지난해 2분기 이미 50%를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단 사실 지금 해외 사업 쪽에서 계속해서 좀 호황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매출 계획을 지금 세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1조 원대 가까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지금 현재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실적 지금 시즌으로 도래한 만큼 이런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좀 특이한 점은 LS 일렉트릭의 또 주주 현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3대 주주의 캐피탈 그룹이 지금 3대 주주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분율을 높였습니다. 참고로 이 미국의 자산운용사로 이제 꼽히는 이 캐피탈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자산 자체만 약 3,770조 원 정도 가량을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거기에다가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캐피탈 그룹 쪽에서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업황의 성장성이 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LS 일렉트릭이 제가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좀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중저압 배전 시스템 위주로 매출 구조가 만들어져 나갔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부산 사업장이라든지 계열사 KOC 전기의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이 초고압 변압기 쪽의 생산 능력을 대폭 이제 확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 LS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 잔고가 이미 3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거고요. 이 부산 사업장의 3분기 가동률 동안 90%에 육박하면서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LS 일렉트릭도 해외 현지화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S 일렉트릭과 LS 전선이 미국의 프라이어티 솔루션즈 이제 그룹과 같이 함께 협업을 맺기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미 뭐 그전 같은 경우에도 삼성 테일러 공장과 현대자동차, LG 에너지 솔루션 조지아 합작 공장 등 현지 진출 기업의 배정 기기를 이제 공급한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협업을 하기로 한 미국의 그 프라이어티 솔루션즈 그룹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나 구글 등의 빅테크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유치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제 주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수출 비중 높은 회사라요. 그런 점들 역시 좀 두드러지길 보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은 어떤 종목 네, 저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종목명은 이제 대한전선을 좀 준비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곳,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전기를 쓰는 곳, 데이터 센터, 뭐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이걸 연결하는 전선이 없으면은 사실 뭐 소용이 없겠죠. 이 전선... 그래서 저 구리 차트를 가져오셨구나. 네, 이 이제 빨간색은 구리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대한전선인데 거의 완벽하게 그 커플링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 한 2분기까지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대한전선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미국 쪽에서 뭐 초고압 전선 같은 경우 900억을 수주를 했다. 작년에 미국에서만 7천억 넘게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전선의 주가에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구리 가격과 대한전선의 가격은 거의 99% 연동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전기차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모두 구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때문에 요 대한전선 관련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구리. 이거 케이블을 만들 때 당연히 그 안에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의 이 국제 가격과 굉장히 연동을 강하게 한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 확인해 보죠. 먼저 기아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고요. 연중 가장 낮은 이익 전망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분기 매출 전망을 확인해 보면요. 27조 4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가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장 기대치는 하회할 걸로 보이네요. 4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77만 대를 기록했는데 2024년 전체 가이던스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지난 2024년 가이던스 판매량은 320만 대였는데 주로 중국과 인도의 볼륨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가이던스의 70%도 달성하지 못했고요. 인도는 87.5%로 아쉽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단 키움증권.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목표 주가를 높이지 않은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죠. 기아가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때 상향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12조 8천억 원에서 13조 2천억 원 사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키움증권은 이 수치를 달성하는 데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연간 12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가이던스를 하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관세 관련한 이슈가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아는 멕시코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멕시코죠. 그나마 관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HMGMA 신공장입니다. 미국 신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신공장 투입도 현대차 대비해서 타임라인이 늦게 나오고 있는 게 기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같은 정책 리스크가 주가에 크게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관세 이슈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한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배당 정책을 갖고 있는 기아. 현대차는 1년을 4번으로 나눠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기아는 1년에 한 번 기말 일시 배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일은 4월에 예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연초 이후로 투자 수요가 배당을 노리고 몰릴 수 있다는 게 키움증권의 의견이고요. 물론 어닝 시즌에 투자 포인트가 희석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가이던스를 하회할 걸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닝 시즌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배당을 노리는 4월 이전까지 투자 수요가 충분히 유입할 수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SK증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S-오일에 관해서 다뤘고요. 이익 개선 흐름이라고 제목에 적었네요. 마찬가지 4분기 실적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치입니다. 매출은 8조 5천억 원 전망되고요. 영업이익은 2,700억 원 가까이 나올 걸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고요. 컨센서스도 상회하겠습니다. 특히 정유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냈던 대규모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4분기 실적에서 발견될 것 같네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도 기존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2달 만에 상향 조정 나왔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4분기에는 지난 3분기 많이 떨어졌었던 유가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분기에 쌓아놨던 재고 관련 손실을 4분기에는 많이 축소하는 흐름이 나타나겠고요. 휘발유 스프레드도 좋아지겠습니다. 스프레드란 제품의 상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즉 쉽게 말해서 마진이 되겠죠. 휘발유 마진이 지난 9월에 배럴당 $9대였는데 지난 12월에는 3개월 만에 배럴당 $11로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오일의 정제 마진도 개선됐는데요. 4분기 배럴당 $4.20가량 개선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같은 스프레드 개선세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에는 이익도 증가세가 여전할 것 같네요. 특히나 공급, 즉 생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큰 영향을 주겠는데요. 중국에서 수출을 감소시키면서 이 S오일의 중국향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을 붙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또 연초에 각종 시설에 대한 정기 보수에 들어가면서 더욱이 생산량을 늘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난방유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밸류에이션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PBR 12개월 기준으로 0.7배 역사적 저점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을 둘러싼 그리고 재료를 둘러싼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S오일 동사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계속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애플, 메타 등의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당분간 단기적 조정 구간이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전일 조정으로 2,500포인트를 다시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빠른 재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추가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수 저항 때 재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조선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HMPV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독감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럽 소재 제약사와의 2조 원대 계약 수주 등 호재와 재료가 많은 상황입니다. 2025년 충분히 제약바이오주 시장 주도 테마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로는 조선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대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조선업 쪽으로 지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선박법 수혜는 물론이고 산업부 장관이 방미 일정으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나 조선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업종 수혜가 예상되고 또한 고환율 수혜로 또 받을 수 있는 수출 테마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약바이오주 그중에서도 진양제약인데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리바비린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생산 판매하는 만큼 해당 업종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또한 업계 평균 대비 PBR이 낮아 저평가 중인 종목입니다. 지금 같은 단기 조정 구간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50분 딱 찍고 있습니다.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은 어쨌든 올 들어서는 좀 주춤하고요.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우하고 S&P가 올랐지만 나스닥은 또 조금 떨어졌고 특히 오늘은 이제 M7 중에서 테슬라 빼고는 대부분 다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난 특징도 좀 있고요. 바이오주는 근데 좀 미국 시장에 좀 좋았던 모습도 나타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다 이 외국인 수급 참 어제 부담스러웠습니다. 외국인 어제 특히 코스피는 현선물 다 합쳐서 1조 넘게 팔았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율도 좀 다시 부담스럽고요. 자, 이런 상황들 안고 오늘 또 출발해야 되는 비교적 좀 무거운 어떤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자, 두 분은 또 시장 어떤 포인트로 좀 보고 계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은 탑3 어떻게 좀 잡으셨습니까? 네, 우선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0일 이평선 안착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중바닥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상방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60일 이평선 안착에 실패할 경우에는 재차 지수가 눌릴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비중 조절하기에 현재 구간이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통 기술적으로 바닥을 벗어나는 패턴이 나올 때는 대량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의 거래 대금이 그렇게 뭐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약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회복되면서 양봉을 뛸 경우 바닥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 대금 회복 여부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봇 관련주 얘기인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대주주 등극이라든지 엔비디아의 로봇용 컴퓨터 출시라든지 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로봇 부분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당연히 로봇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로봇 시장이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 중인 만큼 빅테크 기업 전반의 수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도 넓게 보면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뭐 두산로보틱스라든지 뭐 에브리봇을 비롯해서 로봇 관련된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 체크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은 이제 로봇주가 대부분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국내 이벤트 관련된 얘기인데 금통위가 이번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가 될지 동결이 될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확실한 방향성은 없는데 그래도 인하의 의견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환율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해 보이고요. 국내 경기 둔화 우려의 인하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디에 무게추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리 동결일 경우에는 환율 관리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인하가 결정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성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방향도 확인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거래 대금 회복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 로봇 테마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금통위에 대해서 지금 피크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세명전기 재룡산업이 전력망 복구 수요 증가 전망으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냥 강세가 아니라 둘 다 상한가였습니다. LA 산불이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진화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100곳이 있다면 10곳밖에 겨우 진화를 할까 말까 수준이고 지금 강풍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이제는 베버리 힐스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죠. 그 지역까지 위협이 되고 있고요. 대학교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LA가 전부 이제 소방국, 경찰국이 다 마비가 되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수혜주가 나왔죠. 사실 뭐 코로나 수혜주라던가 뭐 산불 수혜주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류애적 측면에서 이런 주식들이 계속 가려면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바라야 되는데 정말 아무리 이율배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더라도 뭐 그 정도잖아요. 내가 불닭볶음면을 매워서 싫어하지만 삼양라면이 잘 가니까 불닭볶음면 싫어해도 삼양라면을 잡는 거랑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랄 수도 없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뭐 팩트만 얘기 드리면 세명전기는 송전배전 변전선로 가설용 금구류를 제조하는 지금 아이템을 갖고 있고요. 재룡산업도 송전배전 지중성 관련 전기 기자재, 통신 기자재, 철도 자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사실 먼 나라의 미국의 서부의 지금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재룡산업이나 세명전기가 지금 거의 가고 뭐 이걸 깔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두 개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빙그레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겨울철 수혜주라는 인식이 옛날에 SP 삼립식품이
지금 있을 당시에는 강했는데 SPC 그룹으로 변하고 나서 삼립식품도 주가가 좋지가 않죠. 빙그레도 마찬가지고 롯데 삼강도 사실 롯데 합쳐졌잖아요. 근데 지금 빙그레가 이제 투게더나 붕어싸만코, 저도 붕어싸만코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여름에는 폭락했던 주식이 겨울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7, 8, 9월 달에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겨울철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5월 달에 지금 4개월 정도 남았죠. 지주사 빙그레 홀딩스의 설립, 빙그레 홀딩스랑 빙그레 사업회사로 지금 나뉘는 이 부분 하면서 주가 부양 목적으로 자사주 10.25%에 해당되는 100만 9,440주를 전량 소각 선언한 이런 부분 아니면은 모멘텀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닌가 싶고 빙그레도 6월 달에 오른 가격 11만 8천 원 지금 보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지금 오르긴 했어도 아예 또 8만 원대예요. 그때 분명히 또 기억나시죠? 갑자기 느닷없이 빙그레 오르니까 뭐 여름철 수혜주로 가니 많이 그것도 언론에 또 휘둘려가지고 지금 죄다 물린 상황이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게 저렇게 간 거였으면 매년 여름에 그렇게 갔어야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똑같아야 진실적인 것이지 갑자기 하루 뭐 한 해만 뭐 농사를 잘 지어서 성적을 낸다? 그거는 블랙스완입니다. 그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진엔텍이 원전 수주 기대로 급등했습니다. 8일 날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약정 체결이 있었죠. 근데 여기 내용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 위한 원전 협력 원칙 재확인. 뭐 이거야 굉장히 그 노멀한 얘기인데 두 번째 제3국으로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내용 포함. 이겁니다. 우리가 맨날 시달리는 게 이거기 때문이죠. 원천 기술 주장하면서 그게 프랑스가 됐던 미국이 됐던 맨날 우리나라 발목을 잡으니 일본에 지금 뭐 미쓰비시가 떨어져 나갔다고는 하지만 또 그 뒤에 그런 혼령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코러스라는 우리 단체를 같이 그 협업팀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우리나라 원전 그 상황이 지금 좋고 그래서 체코 원전을 만약에 따내서 부드럽게 그러니까 따낼 뻔 했는데 아직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따내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우진엔텍이 강세를 보였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우진엔텍 원전 관련주들 어쨌든 제일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았던 악재죠. 이 미국 문제, 웨스팅하우스 문제. 이게 해결이 좀 됐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원전주들이 이 며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 그러게요. 이제 빙그레가 겨울철에 이렇게 주가가 뜨는 것도 이 자사주 소각 외에는 사실 딱히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오늘 세명전기 재룡산업 같은 이런 전력 설비주들 오늘도 또 강한 모습을 보일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시 58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또 짧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1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는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상승하면서 2,49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710선을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 5위권까지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드디어 반등 시도합니다. 0.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CMO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죠. 오늘 바로 주가에 반영됩니다. 3.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현대차도 반등 시도합니다. 0.45%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이 된 반면에 우리 시장은 오늘 일단 동시효과상으로는 두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짧아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상위 한 5개 종목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일단 반도체는 삼성은 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는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자동차도 괜찮고 2차 전지도 좀 괜찮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 0.48%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0.58% 조금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환율은 일단은 1,367원부터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일단 좀 이따 좀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죠. 고은별 앵커 전해주세요. 네, 1월 14일 화요일장 국내 증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미 증시가 중국의 반도체 규제가 또 다시 추가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크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출발 상황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양 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했고요. 동시호가 상황보다도 탄력이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500선 회복이 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 더 상승폭이 큰 상황입니다. 713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달러 인덱스가 110에 인접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일단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출발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우선 1위부터 5위권까지의 출발 상황 봤을 때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던 삼성전자 0.5%가량 상승 출발, SK하이닉스도 0.4%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추가 제재안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동맹국으로 인해서 이런 추가 제재안에서 벗어났죠. 산업부에서도 이번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다만 간밤에 엔비디아가 주가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0.5%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1.2% 반발 매수에 유입되면서 35만 2천 원대까지 상승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도 좀 견조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2조 원 규모의 CMO 계약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차트 보더라도요. 반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브리드 차를 한 3배가량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사실 현대차 강달러 상황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4분기 실적 전망치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죠. AS에 대한 그런 비용 부담감이 실적에 좀 악화될 것이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일부터 10일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상승 출발한 반면에 기아는 오늘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가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0.4%가량 상승 출발. 우선 10위권까지는 명확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금융 어제 탄력 보였는데 오늘은 0.1% 소폭의 하락,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0.2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11위부터 15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HD 현대중공업이 어제 한 걸음 쉬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또다시 탄력을 보였습니다. 1.9%가량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50% 이상의 강한 상승 지속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면서 0.1%, 현대모비스 1.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철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았는데 오늘은 0.9%가량의 상승 출발, 삼성물산은 0.3%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16위부터 20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금융지주는 소폭의 하락이고요.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쉬어가네요. SK이노베이션 전고체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죠. 오늘도 상승합니다. 1.2%가량의 오름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견조했고요. 오늘도 0.5%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오늘 0.24% 하락 출발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어제까지로 좀 조정을 받았던 알테오젠과 HLB가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요. 알테오젠 오늘 다시금 30만 원 선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됩니다. 1.7%. 테슬라가 M7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었죠. 에코프로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8%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보면 오늘 제약주들 괜찮네요. 리가켄바이오도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3천 계약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만 미용, 의료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휴젤, 일제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엔캠도 반등합니다. 0.4%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은 소폭이지만 수여갑니다. 5일 차트 보면요. 최근에 리노공업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파마리서치, 보합건, 엔터도 괜찮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도 힘을 내주면서 최근에 우상향 곡선 좀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0.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펩트론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실리콘도 0.9% 상승, 루닛도 0.4%가량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시총 상위권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고앵커 수고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도 중요로 보니까 조선 오늘 여전히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반도체도 좋고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등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다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네요. 셀트리온도 좀 괜찮고 삼바 괜찮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인 뭔가 이렇게 좀 현지에서 이렇게 조명이 되는 이런 회사들을 중심으로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오늘은 조금 이제 원전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은 이제 또 어떤 포인트로 좀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봐야죠. 먼저 오 팀장님은 어떤 것들이 좀 보이십니까? 네, 국내 증시 양시장 일단 상승 출발인데 현재 지수 구간은 이제 방향성 탐색 구간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현재 시장은 낙폭과대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측면과 또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실적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또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도 살짝 우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수의 하단은 견조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지수의 방향성은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수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또 여전히 삼성전자 중요하겠죠. 삼성전자가 연속 조정을 받다가 오늘 소폭 상승인데 저점 매수가 조금 더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역시 지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 시장의 힌트는 이제 공모주 시장에서부터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여인 LG CNS가 이제 곧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상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상승 반전하는데 좀 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주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지수 방향성 탐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그래도 조금 더 많게 나타나고 있는데 화학주가 가장 강하게 잡힙니다. 그중에서 SKC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로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대한유화라든지 애경케미칼 같은 화학주도 강세입니다. 중국의 이제 부양 기대감은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유화학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화학 섹터에 속한 업종 중에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업체가 뭐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저점 매수에 의해서 반등이 나옵니다. 2차 전지 전망 쪽으로 보면 아직 긍정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낙폭과대 가격 매력 그게 이제 가장 체크가 크게 이제 들어갈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기 전에 반등은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차 전지주든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터주도 오늘 상대적으로는 강합니다. 하이브 3% 정도 상승한 흐름이고 JIU 엔터나 이제 SM도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조금씩 부각될 수 있고요. 공연 수익도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강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올해 CES를 보면 CES 전후로 IT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도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지수를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년보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더 제약바이오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속과 제조, 금속 업종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음식료와 보험, 약간의 이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업종들은 통신주를 포함해서 오늘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은 좀 쉬는 분위기고 전체적으로 좀 성장들 중심으로 뉴욕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오늘 약세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어떻게 시장 출발 상황 보시고 계시나요? 네, 제가 그 방산금융 그 바이오 조선에서 방금바조에서 방금바 다 이익 실현한 다음에 조선주 트럼프의 그 통화 있었을 때 굉장히 급박하게 숨이 멎어가면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11월이잖아요. 11월, 12월, 1월. 지금 3개월. 지금 아직도 여기에 확신을 갖지 못했거나 아직도 비중이 5%,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단순 순환매로 얘기 드린 거라면 이렇게 큰 흐름의 담론을 얘기 드리지도 않았겠죠. 어떤 이 시클리컬 업종의 대세 바닥을 얘기하면서 화학, 정유, 뭐 다른 그 산업들 다 끌어오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롯데케미칼이나 S오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업황이 좋아져도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0년 선을 깬 부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건 논할 수가 없고 조선이 결국 대세를 논할 만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이슈들이 합쳐졌죠. 2007년에 조선주가 대세로 갔을 때 무려 18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의 군함 이슈가 없었던 상태로 우리나라는 상선을 팔아서 상선의 호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배경이 다르죠. 배경이 어떤 건지 나중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미스터 마켓이 움직이는 흔적을 보고 이미 대세의 판단을 하고 얘기 드린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뭐 미국이 뭐 군함 조선소를 뭐 열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들어오고 방산과 이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그룹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포트에 가져가야 된다고 HD 현대미포를 80%도 실어도 된다고 제일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만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에 해당되는 삼성중공업은 그대로 삼성중공업이고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오면서 하나오션으로 변했죠. 군함의 포커싱을 더 맞추는 사람이라면 하나오션을 취사 선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더 많이 올라야 가는 구조, 해양 플랜트가 많은 구조라고 얘기 드렸고 유가가 좀 요즘에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태광 성광밴드가 나왔잖아요. 피팅주가. 근데 이 태광 성광밴드의 흐름이 결국에 지금 이 모두 3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그 거대 담론, 이 어느 정도 스펙트럼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광밴드 굉장히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고 요즘에 재밌는 거는 태광이 불붙으면서 왜 내가 투톱인데 왜 너가 원톱으로 가 하면서 급격히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라톤이나 아니면 쇼트트랙에서 볼 수 있다시피 페이스 메이커예요. 누가 페이스 메이커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성적이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둘이 치고받고 오르기 때문에. 결국 태광 성광밴드가 만약에 2007년에 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는 정말 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갔던 상선을 많이 팔아서 갔던 그 배경과는 전혀 다른 배경으로 가는데 그 전혀 다른 배경이 2007년에 조선주의 대세가 왔을 때 그 파급력보다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태광 성광밴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 같은 LNG 본행제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세진중공업의 LNG 탱크를 만드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하나 엔진이 엔진을 만드는데 케이프라는 업체가 따라온다고 했죠. 실린더 라이너가. 그다음에 이제 대양전기공업 같은 조명 만드는 업체까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텐데 핵심은 태광 성광밴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런 흐름이 지금 3개월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지금 판단을 하지 못했고 최소 비중이 포트폴리오 50%가 조선주가 안 넘는다고 하면 이번에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 6개월 전에 사가지고 엄청난 대세를 크게 먹은 그게 만약에 못 먹어서 후회가 돼서 다른 거를 찾고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 걸 놓치면은 또 두 번째 놓치는 그리고 이 조선주는 특히나 2007년에 이어서 2024년 무려 17년입니다. 이번이 가면 아마 2050년도에나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고 지금 정신을 굉장히 집중하셔가지고 포트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뭐 말을 해봤자 결국에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으로 수익금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거라 수익률이 아무 높아봐야 별로 기분만 와 좋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좌에 진짜 도움이 되고 이걸로 정말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라도 뭐 아들, 딸들에게 더해주기 위한 그런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주가 오늘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뭐 현대중공업도 좀 오늘 2.5%, 한화오션은 오늘도 4% 넘게, 예, 성광밴드 1.6%, 태광이 오늘 좀 더 강하네요. 4% 넘게. 예, 전체적으로 오늘 뭐 조선주 쪽은 뭐 대부분 다 빨간색일 정도로 좀 다 오늘 좋은 모습입니다. 자, 조선주 말씀 또 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섹터별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곤배는 거 전해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유리기판에 대한 검색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ES에서 유리기판을 언급을 하면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연내 유리기판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CES 개최에 함께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조선에 대해서도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조선과 해운에 대한 제재 예고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조선 기업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컴을 향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커버그가 양자컴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긴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급락세 나타났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관련 섹터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WTI가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인도와 중국 물량에 대한 수급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WTI 급바로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3% 가까운 상승력이 보였는데 이로 인해서 어제여서 오늘도 유가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한번 알아봤고요. 투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 외국인의 이탈이 정말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탈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700억 원 이상 던지고 있고요. 기관 소폭이지만 가담하고 있습니다. 37억 원가량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252억 원 그리고 기관 소폭이지만 44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게 된다면요. 업종별 등락률이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험과 증권업 오늘 하락하고 있고 의료 정밀도
1% 이상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약품이 1.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주 소식에 오늘 흐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전기전자 0.4% 그리고 화학도 오늘 0.9%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화학 업종 같은 경우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도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오늘 흐름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유가증권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종이 목재와 운송만 하락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1.4%가량의 강한 상승, 방송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가 오늘 1.2% 상승, 비금속이 오늘 2%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대한유화 오늘 8%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9만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가 그리고 화학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고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인 SKC가 7%가량의 강세 오늘 16만 원 선도 돌파했고요. 대형 포장 그리고 KTCS가 오늘 5에서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동 CNL이 27%, 엑스큐어도 28%가량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듀유백 가구 관련 기업이죠. 19%가량의 오름세.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관련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17%가량의 불꽃 나오고 있고요. 삼표 시멘트를 포함해서 오늘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17%가량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개장 직후에 눈여겨보고 있는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종목들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 팀장님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는 이제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대장격으로 올라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신 대로 2조 원 규모의 이제 CDMO 계약을 유럽에서 체결을 했는데 작년에 수주가 이제 5조니까 작년 수주의 40%를 거의 한 방에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DMO 같은 경우는 글로벌 레퍼런스라든지 뭐 안정성, 신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에 이런 신뢰를 주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당연히 모멘텀이 되겠고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수주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리가켄바이오와 ADC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ADC 부분의 영향력 꾸준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매출 성장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경향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점을 돌파하고 꾸준한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주가 이제 어제 상승 이후에 오늘은 살짝 눌림이기는 한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 하락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외화 환산 손실도 현재는 예측 범위 내에 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율이 거의 45%가 넘기 때문에 은행주 내에서 주주환원율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간 자사주 매입 또한 1조 원 규모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소각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주당 가치는 계속해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전반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KB금융을 은행주 내에서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테마주 중에 SY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 제조업체인데 그 LA 산불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었죠. 현재 피해액이 70조 원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샌드위치 패널을 미국 공장에 납품 중이기 때문에 복구 시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입니다. 현재 LA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오늘 고점 출발 이후에 3% 이상 밀립니다. 어제 시간에 급등 끝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렇다는 것은 LA 산불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긴 하니까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도라든지 비중 축소를 반드시 좀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 산불 관련주는 어제 확 타오르고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셨고 제약바이오 역시 이제 삼바 중심으로 이제 CMO 관련주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금융주들은 좀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냐. 최근에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특히 이제
그 캐피탈그룹이라고 미국의 이제 4대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사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서 의원님 특징주들 어떤 거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그 화려함을 쫓는 게 수익으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화려한 거에 흥분을 하게 되거든요. 피가 막 돌아요. 화려한 걸 보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가지고 야구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흥분하고, 아마존이 드론을 날려가지고 캠핑장에다가 배달을 해주는 거 보고 우와 이러고, 메타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 사생활을 막 보는 것처럼 정말 구석구석 광고를 하고, 넷플릭스가 막 오징어 게임 2 흥행해가지고 멋있는 그 그래픽과 함께 영상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엔 그런 기업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나라고요. 무겁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래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걸로 돈 번다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의 사이클이 만약 돌아왔을 때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은 그런 성향이 지금 강하게 있을 확률이 높다. 그걸 깨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에서도 3개월 전부터 파크 시스템즈밖에 없다고 얘기 계속 드렸고,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보세요. 계속 오르죠.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죠. 삼양식품도 보세요. 안 빠지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도 고점 신고가 돌파하고 약간 쉬고 있죠.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엄청나게 귀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보세요. 이제서야 밑바닥에서 그거를 탈출하려고 겨우 어기적거리고 있는데, 저런 종목들은 시장을 이겨도 한참 이긴 종목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시장에서도 저런 역사적 신고가를 갔다는 거는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미국 시장처럼 다 지수가 막 4대 지수가 폭등하는 데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 굉장히 그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삼성전자는 스텝이 꼬였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태어났는데, 이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지금 치중한 게 메모리 시장이다 보니까 훨씬 4배 큰 비메모리 시장으로 가려다 보니 거기 TSMC가 버티고 있는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파운드리로 가려고 했는데 나는 고객과 경쟁해야 되니까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퀄컴이 고객사인데 경쟁사예요. 그럼 어디 입맛을 맞춰야 될까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태생이 파운드리입니다. 명칭이 CMO, CDMO로 틀릴 뿐이지 파운드리잖아요. 처음에 시작이 파운드리였기 때문에 계속 파운드리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캐파상으로는 1위를 먹었고요. 이제 고객사만 많이 가져가면 돼요. 스위스의 론자를 이기려면 그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헤매는 이유는 태생적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타개하고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상장하면 어떨까? 이런 꼼수까지 등장을 한 거잖아요. 하도 답답하니, 하도 주가가 안 가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스텝이 꼬인 것은 하루아침에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고, 태생적인 것을 다시 부모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안 그러고는 파운드리에서도 이게 승부가 안 되고, 지금 뭐 다른 퀄컴이 하는 그쪽에서도 안 돼요. 팹리스도 안 되고, 그리고 퀄컴이 하는 팹리스로 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것을 태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향후 5년은 오히려 삼성그룹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하고 바이오 베터라는 영역에서 붙을지언정 그건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성장의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되는데, 태생적 한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부모와의 연을 저버려야 되는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 여기서는 더욱더 복잡하죠. 기업 구조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 메모리 반도체의 왕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왕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장벽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단순히 무슨 PER, PBR이 무슨 역사적 최저점이 그거니, 반대로 바꿔 말해보세요. 역사상 최저점이 싼 게 아니라 역사상 최저점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걸 바꿔서 생각해야죠. 그거 맨날 경각심을 가져야 되시는 게, 코스피 지수가 무슨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비해서 PER이 낮다. 그게 네. 저평가다. 완전 역해석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키포인트 두 분 어떻게 선정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 네, 연기금의 수급 영향력 확대라고 잡아봤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일관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수급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은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14.9%예요. 그래서 아직은 추가적으로 살 매수 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수급, 국내 증시로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하시는지 보시면서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 1월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나 기아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니까요. 이 종목군들의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기금의 수급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겨울철 명품 패딩 피팅이 아닌 명품 피팅주를 피팅할 때입니다. 지금 관이음새 주들 피팅하시기 바라고, 명품 패딩은 피팅주로 수익을 얻고 나면은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손녀까지 전부 프렌들리로 몽골려 패딩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피팅주를 피팅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그 가운데서도 피팅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시죠.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ADC 시장에 좀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좀 돌파한 이후로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ADC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신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져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항체 약물 접합체 사업에 뛰어드는 부분인 만큼 최근 리가켄바이오와도 협업을 한다라고 좀 발표가 나오면서 서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각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CES에 이어서 바이오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같이 좀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매수가는 한 100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에서의 약간의 저항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린다라면 106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0만 7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ADC 항암제 관련 프로젝트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5% 시대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의 CPI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방향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중요한 자료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재철 박사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요. 4.8%를 장중에 상회를 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상하게 국채금리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요소이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네, 생각보다 미 국채금리의 그 상승세가 좀 강하죠. 예. 강한 이유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12월 달에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가 25만 6천 개 늘어났는데요. 예. 시장 예상치보다 거의 한 10만 개 이상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실업률 자체가 4.2%에서 4.1%로 반올림에서 4.1%입니다. 네. 4.0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만큼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 아니면 어쩌면 다시 재가속할 수 있다는, 특히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이제 서베이하는 조사하는 1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예. 3.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0.5% 포인트 이상, 그리고 5년 인플레이션은 0.3% 포인트 이상 높아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또한 미국의 그 여러 IB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어쩌면 못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뭐 기존에 올해 3회 정도 인하할 거로 예상했던 것들을 다 2회로 줄이고, 그것도 올해 6월이나 돼야지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를 보는 거고, 어찌됐건 장기금리 이런 부분은 이제 미국 30년 금리가 되겠는데, 연물. 근데 이게 또 6%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장기금리가 오른다는 건 이후에 빚을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더 올라가니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로 통하고요. 통상 10년물 국채금리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오른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지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호재는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이게 되죠. 그게 이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통상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채가 있는 가구나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계의 경우에는 소비,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내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은 주가라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미래에 벌을 수 있는 돈을 다 현재로 할인했을 때 이게 얼마냐, 이게 주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글로벌하게 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줄 수 있고요. 또한 미국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강세잖아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신흥시장 국가에는 또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달러 강세와 또 신흥시장국의 금융 불안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미 국채 금리
10년물의 5% 이상 아니면 뭐 30년물 금리의 6% 이상이 되는 이 의미는 이만큼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똑같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의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보류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박사님의 의견은 예, 어떠십니까? 지금 주말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미국 주요 IB들의 보고서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인 곳이 많고요. 그리고 일부 IB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연말까지 동결을 또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시장에 이제 그만큼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미국의 노동시장, 즉 취업자 수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인다.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더 떨어진다. 거기에 또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뭐 기본적인 저의 시나리오나 미국에 대한 전망 그 자체는 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금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주는 독립기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데이터 디펜던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그걸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의도치 않게 그런 게 나오면 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는 예. 얘기는 사실 과거에는 통화 정책이 경제 전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선제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쓸 만큼 경제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즉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트럼프 2.0에 따른 관세 및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어서 통화 정책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사실 우리 한국 증시가 그래도 출발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국제금리 지속적으로 오르고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또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점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처음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고 올해 첫 결정인인 만큼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저거 생각할 게 굉장히 많네요. 인하, 동결, 뭐 반반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내수 문제도 그렇고 환율 압박도 그렇고 고려할 점이 좀 산더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예. 시장의 의견이 거의 이제 반반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 주신 내수 경기 부진, 경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또 후자로 말씀하신 환율 부담이다. 이러면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연준은 이번 달에 연방기금 금리,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준이 동결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미 간의 그 정책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내려오니까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한국 경제에 있어서의 그 심각한 내수 부진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GDP의 한 50%, 약 40%대 후반을 차지하는 소비에서의 그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부터 계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사이클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3월부터 계속 우리 하향 곡선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통화 정책의 시차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저 같은 경우 저는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코앞입니다. 네. 20일인데 24시간 안에 발표할 행정명령 이거에 따라서 또 한국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파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매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즉시 뭐 행정명령을 100개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여태까지 대통령 캠페인 때 선거 기간 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뭐 취임 당일날 뭐 한 40개 이상을 바로 쏟아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러한 어떤 행정명령은 관세라든지 이민정책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대로 몇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특히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것인데 우리가 좀 우려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한 557억 달러 정도 대미 무역 흑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가 약 한 517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보다 대미 무역 흑자가 더 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교역 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특히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부분,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칩스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반도체법. 반도체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보조금을 받는데 결정은 났습니다. 뭐 당초 예상과 같거나 좀 작은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집행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실 무역 쪽 그리고 대미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의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유리한 쪽을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 미국의 생산 설비를 꾸린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걸 또 주장하고 있고 그거에 반응하는 또 나라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보면 두 가지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미 무역 흑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미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미 수출로 잡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상 압력에 있어서 이러한 대미 무역 흑자의 일부분은 대미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미 행정부에다가 설득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이 트럼프 2.0과 아니면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중국에 대한 압박, 특히 교역 부분에 대한 압박은 계속 크고 지속이 될 거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보면은 반도체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의 투자를 늘려놓은 부분이 있어서 미중 그 무역 갈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신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 배터리 기업 주목하시고요. 제가 앞서서 그 소개의 그 멘트에 CPI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잖아요. 경제 지표 중요한 거 좀 몇 개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자체도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지난달보다 높게 전달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 연준으로 하여금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2.7%였는데 2.9 아니면 3.0%까지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생산자 물가도 또한 지난 전달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 금리를 이번 달에 동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수도 나오는데요. 전달과 비슷한 전월 대비 0.7% 정도의 호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경제 강건화되는 그런 것들을 반증하는 그런 지표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 장재철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이 경제 지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마크앤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